자, 봅시다. 일단 우리 방학 동안 저기 고전문학하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도 좀 들어오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수능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교시 때는 고전문학들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독서를 한번 봅시다. 독서 한번 좀 됐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지난 시간에 황종화까지 봤나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어떻게 알아? 들었어요. 아, 들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가는 넘어가고요. 정읍사 봅시다. 정읍사. 자, 그래서 저기서부터 정읍사까지는 거의 그냥 고정이고 그 뒤에 우리 흔히 향가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까지 딱 하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문학이라고 보면 돼요. 고대문학. 알겠죠? 자, 그래서 고대문학 이후에 이제 중세문학이 되는 거지. 중세문학의 대표적인 게 고려가요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읍사라고 하는 건 어떤 문학이냐면요.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현존 유일의 백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문학이 사실은요 남아있는 유산이 뭐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자체가 거의 없어. 문화와 관련된 게. 그래서 이 백제 시대 때 입에서 입으로 불리던 그 백제 가요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한글로만 적혀있고 뭐가 안 나와 있어? 한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글이 창제될 때까지 뭘로만 불렸다? 입에서 입으로만 불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구전되어 왔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중세국어로 쓰인 거야 이거는.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백제 노래,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 불리던 노래가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적혀있던 기록이 없으니까. 왜냐면 노래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말소리가 담겨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소리를 담은 글자가 있어 없어?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 맞죠? 그나마 향가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야? 향가는 한자를 우리 말의 음대로 적었거든.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맞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산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요거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조선 때까지 불렸으니까 못해도 얼마나 불린 거야? 1000년 불린 겁니다. 1000년. 맞죠? 자,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민족의 어떤 정신이나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공감이 많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지금 요거는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소망,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빌고 있어요. 소원. 자, 그래서 우리 배웠으니까 그대로 읽어볼까요? 달하 이거 뭔데?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뭘까요? 문장 성분이요? 체험 플러스 뭘까 뒤에? 호격조사. 오, 호격조사. 그치. 누굴 부르는 겁니다. 달림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달림아. 독립어겠다. 그쵸? 체험 플러스 호격조사야. 달하, 달림아 또는 달림이시여. 높이곰 도드샤라고 하면 높이곰은 뭔데? 강조 표현이거든. 강조 표현. 자, 그래서 달림아 높이 도드시어 이겁니다. 달림아 높이 도드시어. 어기야 어강돌이는 당연히 뭐겠어? 아무런 의미 없겠지. 맞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여음구라고 합니다. 여음구. 자, 여음구랑 비슷한 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하는 것도 배웠는데 후렴구는 여음구랑 좀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여음구야. 왜 그러냐면 여음구는 어느 부분에 나오고 어느 부분에 안 나오거든. 근데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나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후렴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음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뜻이 없어요. 그럼 뜻 없는 부분 다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만 있어? 머리군 비추오시라. 이거는 멀리 비춰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시라 라고 하면 뭐야? 뭐뭐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달림아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바라고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어주세요. 지금 프린트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달리마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자, 그 다음 어기와 원돌이 아우 다롱들이 다 빼.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저제 여럿이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제가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저자애 이 말입니다. 저자애. 저자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저잣거리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저잣거리가 시장이죠. 자, 그래서 저자애라고 하면 이건 시장입니다. 시장에 여럿이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다라는 말이 뭘까요? 가다, 살다 이 말입니다. 살다, 지내다. 이거 좀 자주 나와요. 여다라는 말. 좀 알아두면 편해. 자, 그래서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저자의 가 계신가요가 되겠지. 저자의 가 계신가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구조를 통해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요. 무엇임을 알 수 있어? 행상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시장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과학이 더 문제야 지금. 과학 때문에 지금. 근데 쿠션 6명이면 1 될 수도 있어. 똥이가 뭐? 너 이번에 잘 쳤잖아. 주변에 오지. 나도 중간에 32대2였어. 나도 지금 중간에 80점대였어? 응. 그럼 되지. 8점 중반이었어? 몇 중이지 그거? 그럼 될 것 같은데? 실력을 반점 안 됐어? 점수 올렸지? 근데 감정이 안 되는 거. 그럼 될 것 같은데? 나 3점 감점돼 미친 거네? 감정도 맞아. 뭐 영증 참. 자, 그래서 행상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증대를 드대올셰라라고 하면 이 증대가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 진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진대. 진대가 뭔데? 그러면 질척질척한 대를 말하는 거야. 진대. 맞죠? 질척질척한 대.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쉐라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뭐뭐 할까 두렵다. 뒤로 넘기세요. 정업사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진대를 들이오시라라고 하면 진대를 디디실까 두렵다. 자, 그럼 이 진대라고 하는 게 물기가 많아서 질척질척한 데니까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밟으면 미끄러워서 미끄러질까 두려운 곳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미끄러운 곳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성화자거든. 이 여성화자가 자신의 남편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남편이 위험에 빠지시는 곳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물기가 많은데도 미끄러워서 미끄러질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이외에도 남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달리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밤에 돌아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 진대는요, 의역하면 위험한 곳이 될 겁니다. 의역하면 위험한 곳이 되는데, 이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이제 뭐 미끄러운 곳 으로 직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때 당시에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산적이 많았어. 맞죠? 산적을 만나는 것 또는 산짐승을 만나는 것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대를 디디실까 두렵다라고 하는 건 남편에 대한 뭘 하고 있다?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달림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달림아, 높이 높이 뜨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춰주십시오. 자, 다음 어느이다 놓고시라 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것이나
놓고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어느 이나는 어느 것이나 또는 어느 곳에나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또는 어느 곳에나 뭘 하라고 손에 쥐고 있는 건 다 놓고 오시라고. 시장을 갔다 오니까 뭐 돈 같은 걸, 재물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먹을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위험에 빠지시면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놓고 몸만이라도 안전하게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나 놓고 오십시오. 자, 어기야. 내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 점그를 세라 라고 하는 건 저물어 버릴까봐 두렵다. 자, 저물어 버릴까 싫어하는 아까 두렵다라고 했다 그렇죠? 저물어 버릴까 두렵다. 자, 근데 요 내 가는데라고 하는 이 내가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면 이 나가 사실은 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너를 의미하기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내 가는 데가 저물어 버릴까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달리와 높이 높이 뜨셔서 멀리 멀리 비춰달라고 하는 건 이 내를 만약에 화자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될까요? 남편을 나가는 마중길이 됩니다. 남편을 보러 가는 화자가 남편을 보러 가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마중 나가는 마중길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 가는 데를 만약에 님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님이 돌아오는 귀갓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와 님을 다 합친 우리라고 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부가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됩니다. 부부의 인생길. 그게 뭐 해버릴까봐 저물어 버릴까봐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달리마 높이 높이 뜨셔서 멀리 멀리 비춰달라는 소망 기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 달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 초월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소원을 비는 대상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지, 맞죠?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유행이 된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요거 특징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다음 서독요 봅시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또는 2학기 중간 때 향가라는 거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거 하면서 향가 작품 제목 매가도 했어요? 시험 범위 들어갔었어? 오케이, 그럼 제목 매가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향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몇 가지 특징 중에 자, 향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향찰로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향찰의 어법이 어떻게 되는데? 한자를 음과 뜻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한자는 음을 쓰고 어떤 한자는 뜻을 써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거? 우리말 어순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말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말 어순대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보다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쓰고 있는 말을 그때도 쓰고 있었구나. 이 못해도 한 1500년 전일 거 아니야, 맞지? 그때도 쓰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어떤 거? 보조사 은, 우리 은는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을 쓰잖아. 그게 그때도 쓰였습니다. 은은 요게 은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을은 새 을자를 썼거든. 그게 뭐냐면 목적격 조사로 쓰인 거야. 왜냐면 한문에는 조사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사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야 됐거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선화공주 주문이라고 되어 있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선화공주 니문이라고 있거든. 맞죠? 자, 그래서 선화공주 자체는 뭘 가져온 거야? 음을 가져온 겁니다. 맞죠? 뜻이랑 상관없는 음을 가져온 거야.
자, 그래서 선화공주라고 해서 이거는 그대로 음을 가져왔고, 주는 이 주자가 뭔데요? 님 주자거든. 그래서 주를 가져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어? 님을 가져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뜻을 가져온 글자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훈차라고 합니다. 얘는 소리를 가져왔다고 해서 음차라고 하고, 얘는 훈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화공주 주은이라고 해서, 자, 은은 다시 뭘 가져온 거야? 소리를 가져온 거지. 그런데 뜻이랑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은은 뭔데? 숨을 은자거든. 숨을 은자. 숨다라는 의미 없습니다. 맞죠? 자, 그냥 뭐야?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의 역할을 하는 소리만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향찰의 구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 지금 이제 선화공주 님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화공주님은 지금 남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몰래인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현대어풀이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대어풀이를 바탕으로 보자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둥도령님, 이 맞둥이 서동이거든요. 여기서 한자로 그냥 음으로 그대로 하면 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음은 서동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뜻으로 읽으면 맞둥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서동도령님, 맞둥도령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서동 혹시 학교에서 했어요? 안 했어? 자, 그래서 이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신라시대 때. 자, 이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느냐? 선화공주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화공주가 딴 놈이랑 결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서동이 맞둥서방이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선화공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이 남몰래는 뭐야? 지금 그 원래 결혼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몰래, 결혼하려는 사람 몰래 정을 통해 두는데 그 정을 통하는 게 누구야? 지금 맞둥서방님인 거야. 맞둥서방님이랑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둥도령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소문을 내가지고 선화공주가 뭘 못하게 만드느냐? 남자를 못 만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를 만나게 하는 거거든. 되게 못됐지, 맞죠? 이게 소문 내가지고 쟨 내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 지금 선화공주라고 하는 인물과 결혼하고 싶은 이제 이 서동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제일 좋은 건 여기 있는 배경서랑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경서를 읽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요. 필기했던 것 중에 향가의 종류가 있었어요. 사구체 향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구체 향가가 있고요. 19체 향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향가를 몇 구체 향가라고 합니까? 19체 향가라고 합니다. 자, 19체 향가가 문학적으로 완성된 이유가 뭔데요? 문학적으로 완성된 이유가 뭔데요? 일단 첫 번째 형태적인 구성. 형태적인 구성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 서, 결의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결사의 첫 어절은 뭐로 되어 있는 거? 이음절에 감탄사로 되어 있는 거. 아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디로 계승된다고? 시조까지 계승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반도의 유행으로 자리 잡는 거. 맞죠? 기서결의 3단 구성. 이게 이제 시조의 초장, 중장, 중장의 3단 구성이랑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사의 첫 어절이 감탄사로 이루어지는 게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 세 글자로 구성되는 거랑 형태가 비슷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감정의 절제. 특히나 감정의 절제는 어디서 많이 드러나요? 제 연매가에서 아주 뛰어나게 드러납니다.
맞죠? 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어?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이를 잃어가지고 나 슬퍼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 닦아서 리타찰에서 만날 거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내용에서의 어떤 감정의 절제가 아주 뛰어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태의 향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반면에 4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좀 상대적으로 덜 완성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4구체 향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소동료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죽질한다 넘어가고 뒤에 8부터 먼저 할게요. 8은 허나가 이것도 똑같이 4구체 향가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구체 향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허나가 이거는 새로 가는 거. 자, 헌화가 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치다 이 말입니다. 바치다, 헌사하다, 헌신하다. 화는 꽃이죠. 그래서 꽃을 바치는 노래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저씨 밤을 새셨어요. 진짜 밤샜어? 왜 밤샜는데? 뭔가 이야, 청춘이다. 논다고 밤샜으니까 잠 못 나. 알겠죠? 자, 봅시다. 견우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견우노인이라고 할 때 견은 뭘까요? 끌다. 끌 견자. 견인하다. 우는 소우자. 자, 그래서 소를 끄는 노인입니다. 소를 끄는 노인. 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수로 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로 부인. 밑에 수로 부인 있죠. 수로 부인이 뭔데? 이거 우리 아까 띄워놓으면 앞쪽에 해가라고 하는 그 고대 가루가 있거든요. 해가라고 하는 거에서도 나오는데 이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사실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좀 불분명하긴 해. 불분명하긴 한데 수로 부인하면 이건 어떤 아이콘이냐면 이 신라 시대에 그냥 이 여인으로서 그냥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면 그냥 수로 부인이다. 우리 동네 수로 부인 하면 뭐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견우 노인이 수로 부인을 보고 뭐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서 뭐 하는 노래? 꽃을 바치는 노래다 이 말이야. 그게 끝이야 이건.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한 거야?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왜 놓는데? 암소를 끌고 가다가 수로 부인을 봤어. 어떻게 한 거야? 헉, 예쁘다 이렇게 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꽃을 꺾어서 바치겠다 라고 하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제 신라인의 이 소박한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작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이제 미의식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에게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자, 그래서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제 강렬한 사랑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헉 하는 느낌인 거야, 그 자줏빛이. 자, 그래서 자줏빛 바위가에, 그럼 이 바위가니까 뭐야? 아주 높은 절벽이거든. 자, 그래서 소를 끌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 바위 절벽을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사람의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잡은 손에 암소를 놓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놓이시고. 자, 놓게 하시고야. 맞죠? 자, 사동표현이라든지 사동표현. 수로 부인이 지금 내가 잡은 암소를 놓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이라고 되어 있어. 뭐가 되어 있어?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구지가 기억납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고 하면서 뭐가 되어 있어?
가정되어 있는데 가정하고 나서 그 뒤에 위협하는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런 것들도 뭐야? 호명하고 나서 부탁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우리 어떤 한국 문학에서 좀 자주 나오는 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그때 내가 꽃을 꺾어서 드리겠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다. 근데 수로 부인은 신라시대 작품에서 나와요? 아니기도 한데 수로 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배경 자체는 신라라고 봐야지. 왜냐면 신라시대 사람이라고 그 저기 삼국유사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해되죠? 다른 시대에 쓰였을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모죽지란 거 봅시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중요해. 사부치한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요게 이제 2학년 문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거든. 모죽지란 거랑 그 다음에 찬기카란다.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막 내가는 1학년 때 보통 다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8부채 한가입니다. 8부채 한가. 자, 그래서 요거는요. 모 끊고 죽지랑 끊고 가입니다. 아저씨 혹시 그 좀 졸리시면 뒤에 가서 좀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는 건 놀다가 안 돼. 놀다 온 건 아니듯이. 뜨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모 죽지랑인데 죽지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화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화랑. 화랑 기억납니까? 알죠? 얘기했더니 화랑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자, 이 화랑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이 신라 시대로 따지자면 진짜 초엘리트 집단입니다. 맞죠?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무예도 가르치고 이 국가의 정신도 가르쳐가지고 걔를 이제 군대 수장으로 써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뤄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화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어. 자, 그래서 이 모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추모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모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추모의 의미로 해석해요. 근데 사모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둘 다 나와. 왜냐면 밑에 나오는 어떤 표현의 그 중의성 때문이야. 자, 그래서 화랑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 썼어? 드고가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모는요, 그냥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모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존경심을 다하는 사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추모랑 사모의 차이는 뭔데? 죽지랑이 죽었을 때 쓰였다고 생각하면 뭐야? 이건 추모의 의미인 거야. 근데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쓰였다고 생각하면 뭐야? 사모의 의미야. 알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옛날이라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에 드고는 한 부하나 제자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삼국통일을 이뤄냈던 그런 이제 영광의 세월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화랑이라고 하는 지위가 삼국통일 이후에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전쟁할 일이 없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화랑이라는 지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좀 낮은 화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딴 데로 팔려가봐. 딴 데 발려갖고 창무지기로 팔려가봐. 맞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멀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이 드고라는 사람이 죽지랑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자, 간봄, 그림에는 그리워함의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간봄, 지나간 봄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나간 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했던 세월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자, 지나간 봄이니까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자, 그래서 그 함께 했던 세월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리움. 자, 그래서 모든 것아 우리 시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밑에 풀이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 모든 것이 나를 울게 하는 시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울게 하는 시름이다. 자, 그러니까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뭐가 있어? 화자에게 시름이 있어. 자, 다음 아름다토샤온이라고 하면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데? 죽지랑이. 그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즉지라고 하면 이건 지시 이 말입니다. 지시. 지시라고 하는 게 뭐야? 모습이 이 말이죠. 자,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모습이 살좀 지니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주름살이 지니려 하는구나, 생기려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름살이 생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어? 그만큼 두 사람이 헤어진 지 뭐가 됐다? 세월이 오래 지났다 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주름살을 지니려 하시는구나. 세월이 그만큼 지났구나. 자, 그래서 눈 돌이킬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맛봅시 질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만남. 그러니까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담겨 있어? 소망이나 어떤 의지가 좀 담겨 있죠. 뭐야? 꼭 만나고 싶다 또는 만날 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죠. 만나고 싶어. 자, 그래서 낭이여. 이 낭이여는 죽지랑을 가리킵니다. 부르죠. 자, 그러면서 그리운 마음의 여울길. 아까 여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여다 무슨 뜻? 가다. 맞죠? 자, 그래서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이 말이야.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다북 쑥 우거진 마을에. 이거는 그냥 이거 봅시다. 다북 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 다북 쑥 우거진 마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자, 그럼 여기 좀 적읍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쑥이 우거진 무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저승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의 그 만남의 공간을 약간 신비스럽게 표현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쑥이 우거진 무덤 또는 저승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죽지랑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상태인 거야. 맞죠? 추모시가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것은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만나러 가겠다가 됩니다. 알겠죠? 만남의 공간을 신비스럽게 표현한 거면 이 만남의 공간은 실제로 있는 공간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저 세상에서의 만남을 확신한다고. 이거 뭐랑 비슷해? 제망매가의 비타찰이랑 비슷하지.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윤회사상이 녹아있다 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고 이제 죽은 이후에 추모시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북숲 우거진 마을을 저승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 세상에서의 만남을 확신한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더 볼 수 있을까? 저 세상에서밖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승에 있잖아. 이승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음을 한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전부 뭐야? 추모라고 해석했을 때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추모의 의미로 해석했을 때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까지 오죽지란다. 자, 그 다음 뒤에 창기파란가 봅시다. 제막내가 넘어갈게요. 제막내가 넘어가고 창기파란가 얘가 진짜 중요합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 차는요 칭찬하다, 예찬하다 이겁니다. 칭찬하다, 예찬하다. 끊고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그를 기리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필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건 지금 뭘 바라보느냐?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흐느끼며 달을 바라보매. 자, 달을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자, 휜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숲풀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달, 그러니까 이슬 밝힌 달이죠. 이슬 밝힌이 달을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모래 가른 물가. 어떤 물가? 모래가 가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모래가 아주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모래 맑은 물가에. 자, 그래서 지금 이슬 밝힌 달이랑 요 물가가 전부 뭘 상징하느냐? 기파랑의 맑은 또는 순수한 정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파랑에 대한 존경을 담아가지고 지금 모래 가른 물가, 이슬 밝힌 달이라고 하는 이 아주 맑은 이미지가 전부 뭔데 기파랑의 정신과 같다고. 근데 그 기파랑의 정신과 같은 뭘 보고 있는 걸까 지금? 수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파랑의 정신과 같은 술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래 가른 물가, 이슬 밝힌 달은 지금 이 해석, 이게 해석본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 있는 해석에서는 이슬 밝힌 달이랑 모래 가른 물가가 지금 이미지야, 이미지.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기파랑의 순수함을 담고 있거든. 자, 그래서 기파랑의 순수함을 담고 있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수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론의 자갈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갈벌이 바로 뭔데? 화자의 위치입니다. 화자는 자갈벌에 있는 거야. 거기서 수풀을 보고 있는데 이 수풀이 뭐야? 기파랑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겠다. 이거 위에 충담사라고 되어 있어서 스님이 쓴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스님이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야? 기파랑이 살았던 삶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파랑이 살았던 삶의 정신을 왜 추구하고 있는데? 기파랑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잣나무 가치가 높아서, 자, 지금 이 아가 뭔데? 낙구죠, 낙구. 낙구의 첫 어절. 감탄사.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뭐라고 되어 있어? 고가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잣나무 가지가 아주 높게 이렇게 솟아있어. 높게 가파르게 솟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막 내려. 눈이 다 내린다고 해서 이 끝까지 다 덮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절대 꺾이지 않는 마치 뭐 같은 건데 기파랑의 정신 같은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기파랑의 정신 또는 기계,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저거 자, 이 덮지 못할 고가리어는 기파랑의 정신, 기계, 절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가리어. 너무 높게 솟아있어서 아무리 눈이 내려도 얘를 꺾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거야. 이 뾰족한 게 항상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게 마치 뭐 같다고? 기파랑의 정신 같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뒤에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해독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 이 사람이 해석한 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구름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라고 되어 있지. 자, 봐봐.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어젖히는 건 지금 누가 열어젖히는 거야? 달이 열어젖히는 거야. 달이 구름을 열어젖히고 뭐 하고 있어 지금? 달빛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달빛을 내리고 있는 상황. 흰 구름조차 서쪽으로 떠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대화체. 보통 물어볼 때 여기에서 더 많이 물어봅니다. 비교할 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달과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첨자가 누구야? 달이고요. 말하는 사람은 화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달에게 지금 흰 구름조차 떠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파란 냇물에 뭐가 있어? 기파랑의 모습이 있대요. 자, 그럼 이 새파란 냇물이 바로 뭐가 되겠어? 기파랑의 맑은 정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 해석을 어떻게 하나 사실은 향가가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라도 주제는 똑같거든. 의미도 비슷하고 그냥 표현이 디테일하게 달라질 뿐이야. 주체랑 객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래서 1호부터 냇가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자 하노라. 똑같잖아. 맞지? 근데 어디에 담겨있다고 얘기해 여기는? 냇가 조약돌에 마음이 담겨있다고 얘기하지. 그게 좀 다르지. 맞죠?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설이 모를 화랑이 우두머리는 결국 똑같은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요 앞부분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로 보이는 이미지가 좀 달라질 뿐이야. 이해되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져. 이건 화자가 뭐 바라보고 있는 거야? 달 보고 그 다음에 조약돌 보고 있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생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건 시조야. 풍상 뭔데요? 풍상. 풍은 바람. 상은 뭐야? 서리. 자, 그럼 물어봅시다.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이랍니다. 어떤 날이야? 매우 힘든 날. 맞죠? 시련이 있는 날. 맞죠? 자, 그래서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갓 피어온 황국화라고 되어 있네요. 국화야, 국화. 자, 물어봅시다. 조선시대의 국화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식물이 뭘 상징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해. 얘 뭘 상징할까요? 죽음이요? 아니, 황국화가 갓 피었는데. 아, 국화꽃을 이렇게 꽃을 놓아주네. 아마. 오케이. 근데 그건 국화가 아니긴 하죠.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매난국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야? 매난국죽이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조선시대 때 있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향가는 신화시대인데 지금 여기에 보기에 조선시대 시조가 있어서 같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매난국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난국죽이 뭡니까? 우리가 얘네들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군자라고 부르거든. 사군자. 군자가 뭔데? 아주 훌륭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4명의 군자 같은 식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매는 뭐야? 매화. 나는 난초. 국은 국화. 죽은 뭐야? 대나무. 거기에 플러스 송까지 합치면 매난국죽 송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다 똑같이 뭘 상징하는데? 그렇지. 지주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청송녹죽 이러잖아, 맞지? 자, 청송녹죽이라고 할 때 송죽, 소나무랑 대나무를 지주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나무는 뭐 때문이야? 사계절 내내 푸르기 때문에. 대나무는 뭐야? 대나무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나무 엄청 좋아하거든요. 대나무 3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뭘까요? 곱게 자라는 거. 뜻을 변하지 않게 딱 지조 있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안 꺾여서. 그게 고든 거잖아. 높게 자라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겨울에 자라서. 겨울에 자란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계절 내내 아. 푸른색이다. 똑같습니다. 대나무도 사계절 내내 푸른색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똑같아요. 그 다음 뭘까요? 대나무의 성질. 대나무만 가지고 있는 성질. 속이 텅 비어있어요. 속이 비어있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맞습니다. 욕심 없음입니다. 속세에 대한 욕심 없음. 알겠죠? 자, 그래서 대나무는요, 사계절 내내 푸른 거, 그 다음에 곱게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욕심 없는 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까지 해서 칭찬할 게 3개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화. 매화는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매화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향기로워서.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향기로워서. 아, 매화의 향기 얘기야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그 향기 이전부터 생각해야 돼.
매화가 피는 시기는요 완전 초봄입니다. 완전 초봄.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월 뭐 이때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요 아직 꽃샘 수위가 있을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꽝꽝 얼어 있을 때 땅을 뚫고 피어나는 거야. 눈이 덮여 있으면 눈을 뚫고 피어나요. 그래서 그 추운 와중에서도 자기 혼자 먼저 봄을 알린다라고 해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눈밭에 막 눈이 막 이제 호센추위가 와가지고 눈이 내려 있어. 매화가 피어나. 그러면 거기서 나는 꽃향기는 무조건 누구 향기야? 매화의 향기거든. 그런데 매화의 향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자로 표현하냐면 암향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게 이제 은은한 향기잖아, 은은한 향기. 그래서 매화의 은은한 향기. 도 마찬가지로 뭘 상징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충성심 이런 거 상징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충성심.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난초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난초는요 그 꽃을 피우려면 또는 난초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난초는 거의 식물계의 개복치입니다. 조금만 잘못 키워도 뭐해? 그냥 죽어버려. 야, 좀만 잘 키우면 나 죽는다 이러면서 죽어버린단 말이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무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뭐야? 굉장히 지조 있고 절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난초 역시 뭐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난 국화 이제 나왔다. 국화는 언제 필까요? 가을에 핍니다. 설이 나오면 언제야? 가을 시작입니다. 된설이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전부 가을 시작이죠. 맞죠? 물론 겨울에도 이제 설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을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국화는 가을에 피거든. 다른 꽃들은 다 가을에 뭐해? 잎이 지거든. 지 혼자 피어난단 말이야. 남들 다 지고 있을 때 자기 혼자 피어난다고 해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화 역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갓 피어온 한국화를 금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화분. 분을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라고 하는데 이 옥당은요 화자가 있는 집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낸 걸까요? 임금이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화자에게 이 갓 피운 한국화를 좋은 화분에 담아가지고 자기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인 이 화자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와, 충성심에 뽕이 차오르는구나. 내가 임금한테 선물을 받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도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는 뭔데? 복숭아꽃. 이를 모르진 않겠지 이제. 이는 뭔데? 무슨 꽃이야? 오약꽃. 우리 오약꽃 언제 핀다고? 객사에 뭐가 들어? 이와 춘풍이 뭐야? 봄바람. 맞죠? 이 오약꽃 봄에 핍니다. 복숭아꽃 마찬가지로 봄에 펴요. 봄에 피는 아주 예쁜 꽃들이야. 알겠죠? 그 중에 가장 예쁜 게 복숭아꽃이지. 복숭아꽃은 그냥 사람을 홀릴 정도로 아름다운 거잖아. 그래서 얼굴에 도화살이 꼈다라고 하면 도화가 뭐야? 복숭아꽃이잖아. 맞죠? 사람을 홀릴 정도로 아름다워서. 자, 그래서 복숭아꽃, 오약꽃, 꽃이 용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뭐야? 꽃인 척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님의 뜻을 알겠다 이 말이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님은 누구겠어? 임금이겠지. 자, 그러면 이 시는 이 오약꽃과 복숭아꽃이 뭐의 대상입니까?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화자는 오약꽃이랑 복숭아꽃 왜 비판하는데? 야, 복숭아꽃, 오약꽃, 야, 니네들은 날씨 좋을 때 피잖아. 국화는 언제 펴? 날씨 추울 때 피잖아. 니네 꽃인 척 하지만 진짜 꽃은 국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요거는 사실 요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500년 도읍지라고 하면 시조에서 500년 도읍지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야? 고려. 고려의 뭐? 고려의 도읍지니까. 고려의 도읍지 어딘데요?
아, 평양이요? 아, 평양 옆에 있긴 하지. 고려의 도읍지가 여기라서 평양도 도시이긴 합니다. 그렇지, 개성이죠, 개성. 개경.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한필의 말로 이제 타고 돌아다녔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산과 강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걸, 인제는 간데 없구나. 태평, 어즈뭐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태평연월이니까 태평이 뭐야? 아주 평화로운 시대.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하니까 뭐야? 이 융성했던 고려의 전성기가 꿈인 것 같구나. 이제 고려의 어떤 멸망과 관련해가지고 고려의 충신이 고려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죠? 어즈버랑 뭐랑 연결하는 거야 지금? 낙고의 첫 어절 아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 정도 설명했으면 여러분도 혼자서 다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찬기파랑까지 했어요. 제 막내가 전부 다 하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수업 안 하잖아. 다음 주는 학원 방학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주 하고 우리 내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쉬는 동안 풀어보세요. 알겠지? 안 푼 것도 다 풀어. 너도 앞에 거 안 풀었지? 아, 어차피 안 왔구나. 오케이. 안 푼 거 푸세요. 알겠죠? 안 푼 거 풀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풀어보세요.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